안녕하세요, 오렌지TV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그룹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베트남을 한번 여행해 보셨던 분이나 여행을 준비해 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신 이름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빈펄 리조트인데요. 베트남 어느 도시로 떠나든 한 번쯤 가격 비교로 뜨곤 하는 리조트죠. 거기에 베트남에 당도하면 곳곳에 빈마트라는 유통 체인을 보실 수 있죠. 그만큼 베트남에서 빈으로 시작하는 사업체는 대부분 이 빈그룹을 모기업으로 하는 사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부동산 회사로 출발한 기업인지라 베트남 내의 요지에 위치한 빈홈 아파트부터 심지어 최근에는 빈페스트라는 자동차, 빈스마트라 불리는 스마트폰까지 말 그대로 베트남인들의 모든 것을 제공할 기세의 대기업입니다. 빈그룹 주식회사는 베트남과 그룹의 혼성어로 베트남에서 부동산 개발, 소매업, 의료 서비스에서부터 호텔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베트남의 대기업입니다. 이 빈그룹의 창업자는 팜느 엇부엉이라는 사람인데요.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구소련 시절 수학을 잘해 국비 장학생으로 모스크바에서 유학을 했고 91년 소련 붕괴로 사회 혼란이 극심해지자 우크라이나로 떠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의 사업 수완이 빛을 발하게 되죠. 그는 무일푼에서 가족과 친구에게 십시일반 자금을 빌려 베트남 식당을 열게 됩니다. 이 식당에서 베트남 쌀국수가 인기를 끌자 인스턴트 국수 제조업체인 테크노컴을 만들게 되죠. 이 테크노컴의 연 매출이 당시 1억 달러 정도 되었다니 정말 남다른 수완가네요. 팜느 엇부엉 회장은 2012년 테크노컵을 1억 5천만 달러, 약 1,700억 원에 글로벌 식품업체 네슬레에 팔고 베트남으로 돌아갑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가 부동산 회사를 설립한 것이죠. 2012년 영국 인디펜던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베트남인들은 침대 밑에 금괴를 두고 앉아있을 수 없다. 결국 금괴를 꺼내 투자할 것이라고요. 결국 그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빈그룹에서 호치민의 알짜부지에 지은 빈 홈리버, 빈 홈 센트럴 파크를 비롯 어퍼 더블 아파트인 프로젝트 빈시티 등등 지는 족족 성공을 거둡니다. 부동산 개발업 분야에서 성공한 빈그룹은 사업 분야를 확장합니다. 빈홈이 아파트를 지으면 그 아파트에 빈마트라는 슈퍼마켓, 편의점, 쇼핑센터 등을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통업계에 큰 손이 되게 되죠. 쇼핑몰과 편의점의 베트남 시장 점유율은 각 분야에서 60%가 넘습니다. 2016년엔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다로이를 출시해 1년 만에 6천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빈그룹이 운영하는 국제병원, 학교 등도 모두 베트남을 대표하는 브랜드죠. 그래서인지 2018년부터 포브스 200대 부자의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매년 자산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C19 사태를 겪은 2020년 상반기부터 포브스 300대에도 이름이 빠지게 되지만 빈그룹은 베트남 주식시장 시가총액 부동의 1위 기업임이 분명합니다. 베트남 호치민 거래소 내 시가총액의 21%나 차지하고 있으며 48개의 계열사가 있고 1위가 빈그룹, 3위가 빈홈스, 16위가 빈콤 리테일입니다. 베트남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빈그룹이 왜 베트남의 삼성 소리를 듣는지 갸우뚱하시게 될 겁니다. 사실 빈그룹이 베트남의 삼성이라는 소리는 베트남 내에서 나오는 소리지 사실상 빈그룹의 성장세를 보면 삼성이 아니라 롯데 같은 느낌이 납니다. 베트남의 인구수, 절대적으로 젊은 인구 피라미드 구조를 보면 여기서 부동산 사업과 유통 채널로 롯데 같은 기업을 일구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 확실합니다만 문제는 여기서 더 나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분명 중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제조업의 발전이 필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빈그룹은 그 필요 조건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도전을 한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으로 엄청난 성장을 한 빈그룹은 2017년 빈페스트를 설립하며 자동차 시장에도 진출하게 되는데요. 사실 빈그룹이 빈페스트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확실히 한국을 모델로 삼고 한국 정도는 그들이 넘을 수 있는 산 정도로 여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말 그대로 쏟아부어 독일의 자동차 공정을 그대로 가져와 빈페스트라는 자동차를 만들어 선보였습니다. 이미 애국 마케팅을 이용해 베트남 유명 인사들의 선주문을 받고 이를 언론을 이용해 홍보하여 대대적으로 선보인 자동차는 그러나 팔면 팔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그야말로 계륵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빈페스트는 상장기업이 아니어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부품산업이 뒷받침되지 않는 시장에서 과연 조립만 한 자동차가, 그것도 신생 브랜드, 가격 경쟁력도 없는 차가
과연 애국 마케팅으로 얼마나 버틸지는 잘 모르겠네요. 게다가 사업 다각화로 2018년부터는 스마트폰 시장에도 진출합니다. 빈스마트라는 스마트폰인데요. 이것이 베트남 시장에서 꽤나 선전하며 삼성의 점유율을 상당 부분 잡아먹게 됩니다. 작년까지 50%가 넘는 점유율로 베트남 내 시장 절대 강자였던 삼성전자가 빈스마트의 돌풍으로 20% 정도 시장을 내주게 되죠. 빈스마트는 주변 동남아시아 시장,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시장에서도 꽤나 선전 중입니다. 역시 빈스마트의 선전에는 애국 마케팅이 한몫을 톡톡히 했죠. 이미 동남아시아의 확실한 강자 태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에서 젊은 인구가 많은 베트남은 분명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나 이 베트남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빈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베트남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빈그룹은 말 그대로 부동산으로 돈 벌어 제조업에 밑빠진 물붓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향후 5에서 10년간은 계속 이 같은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2018년부터 빈그룹은 계속해서 유동성 위기라는 설이 나돌았습니다. 알짜 소매기업과 항공사업 등을 매각하고 심지어 부동산의 알짜 부분도 매각하며 자동차와 스마트폰 사업 부분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빈그룹이 C19 사태라는 엎친 데 덮친 격의 파도를 맞아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사실 빈홈스의 밸류에이션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빈스마트 역시 시장을 가지고 있으니 중국의 오포나 잘하면 샤오미 같이 성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2019년 S&P에서 빈그룹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고 피치 역시 신용평가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이 같은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빈그룹과 베트남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IMF를 겪으며 자본시장의 아픈 성장을 겪은 바 있으니까요. 오늘은 빈그룹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번 기회가 닿으면 베트남 부동산의 화랑을 불러왔던 베트남 지하경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렌지TV였습니다.